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여름에도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학이론은 신경경제학이라는 분야인데요. 제목만 들으시면 뭔 놈의 경제학 이름이 그러냐 싶으실 겁니다. 이 신경경제학에서 신경은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셨던 그 신경외과 할 때 그 신경입니다. 사람의 감정, 정신, 호르몬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전형적인 이과 학문이죠. 그런데 문과학문인 경제학이 이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경제학하고 신경학의 콜라보를 만들어냅니다. 좀 희한하죠. 그런데 이 황망한 시도가 시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이 너무 오랫동안 인간이라는 존재를 단순화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존재고 계산적인 존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엄청나게 단순 도식화해서 200년 동안 학문을 전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경제학이 답이 정해진 과학인 양 폼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이니 뭐 게임 이론이니 하는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를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비주류 경제학이 등장을 하고요. 그 한 파생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신경경제학입니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여러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할 때 호르몬은 어떻게 작용하고 뇌는 어떻게 작용하고 신경은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류 경제학이 200년 동안 주장해왔던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론이 신경학적으로 옳으냐를 검증해보는 학문입니다. 경제학과 의학의 접목 이렇게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이 분야의 대가가 폴 잭이라는 미국 학자인데 폴 잭의 소개를 보면 뉴로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뉴로가 신경학이니까요. 신경경제학자라는 뜻이죠. 폴 잭은 원래 경제학을 먼저 공부해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중에 신경학을 공부한 학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응용생명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명성이 큰 클레어몬트 칼 대학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폴 잭의 연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 실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보통 행동경제학자들이 하듯이요. 그런데 폴 잭은 그 실험을 마친 다음에 실험 참가자들의 피를 뽑습니다. 그래서 피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돈에 저런 반응을 보인 다음에 호르몬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해요. 그래서 폴 잭 스스로도 자기 이런 경제학 실험에 대해서 내가 세계 최초로 뱀파이어 이코노믹스를 개척한 사람이다. 흡혈귀 경제학을
적자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예. 참 흥미롭죠. 행동경제학 실험을 한 다음에 피를 뽑는다는 발상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이 폴 잭을 세계적 경제학자로 만든 유명한 실험이 옥시토신 실험이라는 겁니다. 옥시토신은 호르몬 이름인데 저도 사실 몰라요. 뭔지 정확하게. 뭐 경제학 공부하면서 호르몬 이름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데 이게 또 배워보니까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들으셔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그런 실험입니다. 옥시토신 실험을 소개하기 앞서서 이 실험에 사용이 된 행동경제학 실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신뢰게임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신뢰게임은 제가 과거 몇 번 소개해드렸던 최후통첩 게임하고 아주 비슷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게임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자기 생각을 속으로 이야기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100명이면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절반 50명은 제안자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의견을 제안하는 그룹이죠. 나머지 절반은 응답자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몰라요. 그리고 제안을 하건 응답을 하건 다 온라인으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생판 모르는 그런 남들끼리 실험을 하는 겁니다. 제안자 그룹에 속한 사람한테 뜬금없이 10,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 10,000원을 응답자 그룹에 있는 파트너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해요. 얼마를 나눠주는지는 완전히 제안자 마음입니다.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고요. 10,000원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설명드렸던 최후통첩 게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제안자 그룹이 얼마를 주겠다고 선언을 하면 그 돈이 그대로 응답자 그룹한테 가는 게 아니고 주겠다고 한 돈에 3배를 붙여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자 그룹인데 꽁돈 10,000원을 받고 얼마를 나눠줄래요? 하고 물었을 때 뭐 한 5,000원 줄게요. 이러면 실제로 5,000원이 응답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5,000원의 3배, 15,000원이 갑니다. 돈이 엄청 불어서 가요. 그러면 이제 응답자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응답자는 자기가 받은 돈, 제안자가 낸 돈이 이제 3배나 되는 거금을 받은 거죠. 이 받은 돈을 제안자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어요. 역시 얼마를 돌려주는지는 응답자 마음입니다.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고 받은 돈을 다 줄 수 있는 거죠. 조금 복잡한데 제가 김용민 PD님하고 게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10,000원을 주고 자 김용민 PD님께 나눠주세요 하면 저는 진짜 1초도 주저하지 않고 10,000원을 다 드리겠습니다. 왜냐? 저는 김용민 PD님을 믿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10,000원 혼자 먹겠다고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면 저는 10,000원만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김용민 PD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이 30,000원으로 불어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 PD님은 그 30,000원 받은 걸 기꺼이 저한테 최소한 절반 15,000원은 줄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이러면 양쪽이 15,000원씩 가질 수가 있죠. 반면에 저한테 똑같이 제안이었는데 제 파트너가 변희재다. 이러면 저는 절대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변희재가 미워서 걔 사상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변희재한테는 인간적인 신뢰가 없는 겁니다. 제가 10,000원을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10,000원이 아니라 30,000원이 변희재한테 가겠죠. 그런데 변희재는 먹고 튈 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상대로 변희재가 다 먹고 튀면 저는 한 푼도 못 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파트너가 믿을만 하다면 파트너가 나에게 돈을 되돌려 줄 만한 인물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무조건 많은 돈을 주는 게 유리한 게임입니다. 돈이 3배로 불어나니까요. 둘이 나눠도 훨씬 유리한 거죠. 반대로 파트너가 전혀 못 믿을 사람이라면 그냥 나 혼자서 빨리 먹고 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문제는 아까 전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의 핵심은 파트너가 누군지 아예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결정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제안자 그룹도 응답자 그룹도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제 과연 이 상황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안자 그룹에 있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얼마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질문이요. 만약에 내가 응답자 그룹이라면 제안자 그룹이 나를 믿고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30,000원으로 불어서 오는 겁니다. 30,000원을 받았다면 그중 얼마를 다시 제안자 그룹에게 돌려주시겠습니까? 이 게임 이름이 신뢰 게임인 이유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신뢰의 강도에 따라서 두 사람의 이익이 결판이 나요. 그런데 이 게임을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해보면 대부분 제안자 그룹은
평균 7,500원 정도를 응답자 그룹에게 줍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상당히 믿어요. 7,500원을 주면 그 돈이 22,500원으로 3배로 불어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000원 정도는 돌려주겠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응답자 그룹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돈을 받잖아요. 다들 놀랍니다. 와,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믿고 이렇게 많이 줬지? 하고 놀란 다음에 돈을 막 셉니다. 세서 정확하게 양자의 수입이 5대5가 되도록 나눕니다. 대부분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응답자의 수익 중 50%가 다시 제안자에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자가 8,000원을 응답자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2,000원만을 가져요. 그러면 응답자는 8,000원의 3배, 24,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요. 제가 지금 2,000원을 가지고 8,000원을 준 거지. 그럼 내가 받은 24,000원에서 11,000원 돌려주자.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2,000원 합치면 쟤도 13,000원, 나도 13,000원. 오케이. 요렇게 나누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양자가 절반이 되도록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에서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신뢰는, 믿음은 주고받으면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제안자가 먼저 응답자를 믿고 돈을 왕창 보내잖아요. 그러면 응답자는 거의 예외 없이 그 돈을 반으로 나눠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실험 다음에 이제 설문을 해보면 제안자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모르는 사람이지만 상대방이 나를 쌩까지는 알 거라고 믿었죠. 그 정도 신뢰는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대로 응답자 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쪽이 나를 모르는데도 나를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보냈으면 내가 당연히 염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반반씩 갖도록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야 믿고 사는 사회죠. 이렇게 답을 해요. 이 실험은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전제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제안자 그룹은 한 푼도 주면 안 되죠. 상대를 어떻게 믿고 돈을 보냅니까? 일단 내가 다 먹어야죠. 돈을 받은 응답자 그룹도 돈을 3배로 받았지만 절대 돌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인간이라면요. 왜 돌려줍니까? 내 이기심을 극대화해야죠. 들고 튀어야 되죠. 하지만 실제 실험을 해보면 주류 경제학의 이기심이라는 전제는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이 신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경경제학이 개입을 합니다. 이 실험이 참 흥미로운데 그러면 인간은 어떤 감정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그냥 무턱대고 믿을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저렇게 근거 없이 믿고 신뢰를 주고받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특성이 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폴 잭이라는 경제학자는 이 실험을 한 다음에 바로 실험 참가자들의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연구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처음 말씀드렸던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양쪽에 대거 시차를 두고 분비됐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옥시토신이 뭐 하는 호르몬이냐면 사랑, 행복, 돌봄 이런 마음을 유발하는 호르몬이래요. 이게 이제 뇌하고 피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뇌 검사를 안 하고 혈액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옥시토신은 우리 같은 포유류에는 특히 암컷이 많이 분비를 하는데 언제 많이 분비되냐면 임신과 출산했을 때 대거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자기 아이에 대한 엄마의 본능적인 사랑, 이 아이를 돌봐야 되겠다는 감정, 이걸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사람의 행복감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낳은 엄마가 엄청난 고통 속에 출산을 했는데도 아이를 보면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너무 잘 돌봐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때 옥시토신이 거의 극대화돼서 다 이 분비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시토신은 상대를 더 신뢰하게 만들고 신뢰로 얻는 행복까지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폴 잭은 이 옥시토신을 인간의 도덕성을 규명하는 분자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남을 믿고 남을 위해서 살고 그걸 심지어 행복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기반이 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 게임을 해보면 제안자 그룹이요. 응답자 그룹을 믿고 많은 돈을 보냈을 때 이 응답자 그룹의 옥시토신이 확 늘어나요. 왜냐하면 와 상대가 날 믿어줬어. 날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 와 믿어주니까 고마운데
이러면서 엄청나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 확 분비된 상태에서 내가 저 신뢰에 보답해야 돼. 이런 믿음의 호르몬이 또 한 번 확 방출이 돼요. 그러면 이 옥시토신의 작용으로 응답자는 당연히 받은 돈의 상당액을 제안자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번에는 제안자가 이 돈을 돌려받으면 다시 옥시토신이 확 분비돼요. 야, 역시 내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 우리 인간 사는 사회에서 이렇게 믿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신뢰에 의한 행복도가 확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가설이 왜 완벽하게 입증이 되냐면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향수처럼 코에 뿌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코로 그냥 흡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울잭과 함께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한 스위스의 에른스트 페르라는 유명한 행동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페르가 신뢰 게임, 조금 전에 했던 그 게임을 하기 전에 두 부류를 나누고 한 부류에는 옥시토신을 코에 뿌리고 한 부류는 그냥 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옥시토신을 코에 뿌린 쪽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늘리고 행복을 더 느끼게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요즘 왜 행복한가를 돌아보면 제가 요즘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기적인 인간 관점으로 보면 제가 아무래도 옛날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눈물 나도록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울산과학대나 여러 곳들에 대해서 정치자 여러분들께 연대를 부탁드리면 진짜 많은 분들이 기꺼이 자기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그 연대에 동참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치한 감정인데 제가 그때 막 운 적도 많거든요. 술 마시면서요. 그런데 왜냐면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그분들이 보기에 나는 그냥 방송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제 말을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적어도 여기에 돈을 보내면 쟤는 그 돈을 먹고 튈 놈이 아니다라고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이 신뢰가요. 이거를 진짜 받아보고 안 받아보고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받아보면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해요. 옥시토신이 과다 분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방송 준비해야지.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고마운 청취자분들께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지. 이러면서 막 혼자서 오버하고 업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물론 그게 잘 되지는 않지만요. 김용민 PD님과도 제가 그렇게 자주 안 만나거든요. 사적인 대화도 거의 안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김 PD님은 2년 반 동안 거의 1만% 완벽하게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 신뢰가 정말 완벽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나도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해야지. 옥시토신 과다 분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옥시토신을 주고받으면 서로 신뢰는 주고받으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신뢰와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이정무 실장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인데 술 한번 먹으면서 진짜 이명희, 조양호, 조현민 왜 저렇게 사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술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정무 실장이 저 사람들은 불행해서 저러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행한 건데 물어보면 자기들도 아는 거지. 아무도 자기를 안 믿어준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불행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가지고 아무한테나 소리 꽥꽥 지르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포울잭의 신경경제학에 따르면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 이런 걸 분비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굴 믿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믿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신뢰와 행복 호르몬이 생기겠습니까? 이러니까 매일 불행하고 매일 스트레스에 쌓이고 매일 꽥꽥 소리 지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면요. 보수가 집권하면 사회가 불행해져요. 보수에 동지애, 신뢰, 연대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완벽한 호모 에코노미쿠스적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이게 나한테 유리하면 붙어있고 불리하면 바로 배신 때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불행해요. 옥시토신을 분비할 기회를 못 얻는 겁니다. 믿어주고 토닥여주고 이러면서 행복한 건데 매일 자기 이익만 쫓고 매일 배신하다 보니까 애초에 행복도라는 게 옥시토신이라는 게 없는 존재들인 거죠. 진보에는요. 동지애가 있습니다. 연대가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남북관계도요. 보수가 집권하면
사회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매번 시도 때도 없이 저 북한 못 믿을 새끼들 뭐 불가역적인 CVI도 어쩌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은 저희 브리핑 들어보니까 뭐 CVI들을 머그컵에 새기고 다닌다면서요. 이게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에서도 불신을 기반으로 외교를 하면 이 불신이 온 국민에게 확장되잖아요. 그 사회 자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신뢰가 기반이 되고 전화를 한번 믿어보자 우리 동포들. 이 신뢰를 주면 상대는 그 신뢰를 지키고 싶어하는 본능이 생기죠.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남북 두 사회 전체가 신뢰가 점차 높아지면 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제안과 보답, 신뢰와 응답,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거든요. 6월 12일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신뢰 이런 건 우리 정신건강에도 진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옥시토신을 전체적으로 크게 높일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제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남북관계라는 아주 거대한 일까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믿어주고 조금 더 신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좀 풍부한 사회를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을 신경경제학 이야기로 나눠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경제학이 안 얽힌 학문이 없네요. 그렇죠. 5만 군데를 다 집적거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신학 쪽은 접근을 안 하셨어요. 네, 신학 쪽에 위대한 경제학자가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고요. 신학을 하시는 분 중에 경제학을 건드리시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학자 중에 신학으로 이렇게 접근이 돼 있는 건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해봤습니다. 만몬주의 사상 이런 것도 한번 구약성서에서 굉장히 많이 짚어낸 게 있고 그런데 그 분야까지 한번 좀 접근해 보시죠, 우리 이완배 기자님. 아니요, 그 분야는 김용민 PD님께서 하셔야 되죠. 제가 경제를 전혀 모르니까 우리 이완배 기자님. 신학을 전혀 모르는데요. 이거 왜 그러세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으면서. 시사 프로그램을 몇 년을 운영하셨는데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니십니다만은 여하간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우리 월요 경제학 시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착으로 좀 엮으면 안 되냐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거는 하여튼 좀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막 날렸던 얘기를 책으로 정리하는 게 제가 지금 조금 자신이 없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얻는다고 하셨으니까 깊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계기로 또 북콘서트도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을요. 자,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자,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좀 우울하고 걱정스러운 뉴스를 전해드려야 됩니다. 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아침에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BOK 국제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개회사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BOK 국제 컨퍼런스는 매년 하는 행사예요. BOK가 한국은행의 약자죠. 뱅크 오브 코리아의 약자고 예. 이 행사는 매년 한국은행에서 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근데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항상 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통화정책, 그러니까 돈의 양을 풀고 줄이고 하는 일을 결정하는 독립기관이죠. 그러니까 여담으로 사전 설명을 좀 드리면 왜 이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돼 있어야 하냐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을 권리가 한국은행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부건 자기가 집권했을 때 경제 지표가 좀 좋아져 보이는 걸 원하죠.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좋아져 보이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게 유리합니다. 일단 돈이 왕창 풀리면 사람들이 그 돈을 쓰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 지표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정부들은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서 시중에 많이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독립돼 있지 않고 정부에 귀속돼 있으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계속 돈을 찍어내기만 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그렇게 시켜요, 실제로요. 문제는 그렇게 돈을 찍어서 실제로 경제가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마약 같은 겁니다. 잠깐 돈이 풀려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실물 경제가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더 찍어낸 거니까 이러면 물가만 오르고 나중에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더 큰 문제는 이 물가라는 게 돈을 풀어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임무는 물가를 잡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목표 자체가 물가를 잡는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정부에 귀속돼 있으면 물가를 못 잡게 되죠. 정부의 유혹이 한은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은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사실 오랫동안 한은이 전혀 독립기관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970년대, 80년대에만 해도 한국은행의 별명이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였어요. 예. 재무부가 하라는 대로 했던 기관이었던 거죠. 요 한국은행 독립을 위해서 평생 소신을 가지고 싸웠던 분이 조순 총재였고요. 초대 민선 서울시장 하셨던.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야 한은이 거의 완전히 독립이 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한은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한은 총재의 한마디 한마디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은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은의 분석이 굉장히 객관적인 겁니다. 정부처럼 자기의 뭐 경제 정책을 치장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경제 현실을 가장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곳이 한국은행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그 이주열 총재가 어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찜찜했는데 막상 한은 총재 입에서 무시무시한 경고가 나오니까 등골이 좀 서늘을 하더라고요. 이주열 총재 이야기는 이겁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앞다퉈 앞으로 금리를 올릴 텐데 요것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불안, 특히 우리나라도 금융불안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2일에 회의를 여는데 요때 기준금리를 또 올릴 거예요. 2.0%가 됩니다. 이건 뭐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1.5%밖에 안 됩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이러면 돈이라는 건 이자를 많이 주는 대로 몰리는 거니까요. 게다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투자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같아도 웬만하면 미국에 먼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 외국 자본으로는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안전한 데다가 이자도 많이 주는 미국 쪽으로 돈이 쭉 빨려나갈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 투자된 돈들이요. 이러면 한국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주열 총재의 걱정이에요. 예. 이걸 막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미국보다 더 높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게 이주열 총재의 고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제 1,500조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요 상태에서 금리를 높여버리면 국민들이 물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어마무시하게 커지죠. 산술적으로만 봐도 1,500조 가계부채 껴안고 있는데 금리가 1년에 1%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1년에 15조 원이 은행 이자로 사라지는 겁니다. 15조면 어마무시한 돈이거든요. 이 엄청난 돈이 소비시장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데 은행으로 쭉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소득주도 성장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어제 이주열 총재가 강한 경고를 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이제 진짜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한국보다 훨씬 높아지는 이 현상이 매우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보고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부터 이 가계부채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그리고 다음 정권 경제정책의 발목을 무지하게 잡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도 했고 이건 해결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 머리에서는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안 보입니다. 한은도 이것 때문에 답답할 거예요. 해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겼던 최경환이 싸질러 놓은 똥이 사실은 똥이 아니고 핵폭탄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가계부채가 지금 우리 경제에 주는 부담을 보면 단기적으로 핵폭탄급 위험인데요. 요 해결책은 좀 차치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이걸 못 배우면 나중에 또 이 개고생을 겪어야 됩니다.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미국과 영국 두 나라가 주도를 해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조장하고 36년 동안 세계를 불평등한 사회로 몰아붙인 이후에 들었던 제일 처참한 경제 용어 중 하나였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2월인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이 말을 처음 꺼냅니다. 오너십 소사이어티요. 부시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의료를 책임지고 이럴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국민들은 국가가 뭘 해주는 걸 기대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너십, 주인의식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국민은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되게 그럴싸해 보이죠, 말은요. 근데 제가 그 연설을 듣고 와, 신자유주의가 진짜 막장의 끝까지 왔구나 하고 절망을 했어요. 오너십 소사이어티, 주인의식,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그 내용은 이제 국민들의 의식주, 먹고 살 길은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테니까 오로지 너희들 책임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선언이었거든요. 엄청난 개소리죠.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건 우리가 자주적인 주체로서 주인이라는 거지. 국가가 기본적인 국민들의 의식주를 보듬어 주지 않을 거면 국가라는 게 왜 존재하는 건데요. 부시 보고 똥폼 잡으라고 대통령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굶어 죽으면 살려야 하는 게 국가고 사람이 잘 곳이 없으면 재워주는 곳을 찾는 게 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너십 소사이어티, 주인의식의 사회, 이런 그럴싸한 말로 국가의 기본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어떤 분이 이제 굶어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어요. 그걸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뭐 개인의 불행이지 싶었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아니구나. 이게 국가가 이거는 책임졌어야 할 그런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는 뭐 굶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썼잖아요. 뭐 국민들이 물에 빠져 죽든 말든 전혀 뭐 개의치 않고 참만 퍼졌던 정권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분이 정말 철학이 있는 대통령이구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야말로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이 정말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명박 박근혜는 그게 제로였고요. 그런데 이 부시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너무 태연히 해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시장에서 결정된 빈부격차를 그냥 존중하자. 가난해? 가난하면 나가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이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요까지만 해도요.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참 멍청한 부시다운 개소리다 요 정도였는데 부시가 2004년에 재선에 당선되면서 이 오너십 소사이어티를 변형을 해서 2기 부시 정부의 공식적인 경제 철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2기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취임사의 이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이라는 게 정식으로 공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오너십 소사이어티 개념에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사세요를 넘어서는 무시무시한 발언이 들어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인 내가 보면 오너십이 너무 부족하다. 주인의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오너십을 키우고 국민들의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느냐? 그 답은 주택을 보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듣다가 진짜 원문을 찾아봤다니까요. 너무 놀라서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요. 아니 국민들이 오너십, 주인의식을 가지는데 자가주택을 보유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부시 설명이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게 되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회는 자기들 서구 사회, 미국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책임의식, 자유, 번영 이런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개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내 집이 있으면 국민이 주인의식이 생겨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리고 그게 말이 되고를 안 되고를 떠나서 국민이 국가에 좀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 부시는 신자유주의라는 철학을 오너십, 주인의식이라는 그럴싸한 말 한 방에 다 녹여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말이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집을 사세요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 황당한 발상이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 2기 정부의 철학이었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정부는 저금리 주택대출 무지하게 밀어줍니다. 주택 구입 장려하는 거죠. 이때 미국에서는 국민들이 자기 집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거의 안 물렸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앞다퉈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고요.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도 이때 미국이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토건부흥론자들의 정책을 미국이 4년 동안 그대로 따라서 했던 겁니다. 결국 무슨 사태가 벌어집니까? 국민들이 오너십을 가지기는커녕 2008년 그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졌던 거죠. 부시 같은 또라이 권력자의 오너십 소사이어티 정책이 온 세계를 금융지옥으로 몰아버렸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정책이 국민들의 정신을 갉아먹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 근본적으로 자기 집값 상승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계층들은 보수적이 돼요. 왜냐하면 내 집값이 오르려면 다른 사람들도 집을 사겠다고 달려들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월가의 대출이 더 활성화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월가가 더 잘 될수록 내 집값이 오른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 빚내서 산 미국의 민중들 대부분이 월가 자본을 지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실제로 부시가 노렸던 거죠. 게다가 이런 정책이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이기적이 됩니다. 내 집값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부시의 정책을 통해서 확인된 제일 무시무시한 건 이런 현상이 우연히 겹쳐서 벌어진 게 아니고 월가와 부시라는 정치인이 인위적으로 설계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부시의 오너십 소사이어티는 월가가 만든 보고서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집값 오르는데 관심을 쏟도록 국민들을 우민화시키는 정책을 자본이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일 때, 그때는 한나라당이 파란색이지 않았습니까? 당을 생직하는 색깔이. 그래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면 그때부터 피가 파랗게 바뀐다.
맞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실제로 2012년 대선 때 보수와 진보가 풀로 전력을 다해서 한판 붙었던 그 대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박근혜를 찍었던 이유가 박근혜가 집값을 덜 떨어뜨릴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거든요. 예. 그게 보수들이 설계를 하는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딱 그런 거죠. 최경환이 빚내서 집 사라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 부시의 오너십 소사이어티가 바로 연상이 됐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최경환이 설계한 대로 세상이 바뀌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사람은 더 이기적이 되고 오로지 내 집값만 챙기는 파편적 사회가 됩니다. 요즘 그런 거 보십시오. 장애인 시설 하나 드리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보이는 이 병적인 반응이요. 부녀회에서 연판장 돌리고 결사 반대합니다는 서명이 돌아요. 집값 떨어진다고요. 이게 부시가 이야기라는 오너십, 국민의 주인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파편화된 사회고 너무나 이기적인 사회고 절대로 집단이나 공존 따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사회,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재벌이나 지배계급이 원하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최경환이 남긴 건 실제로 가계부채 1,5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 외에도 한국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이 심리적인 공황을 몰아넣은 큰 또 다른 원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정신, 주인의식, 오너십은요. 돈과 탐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부시가 설계를 했건 혹은 최경환이 설계를 했건 그 사회가 돈으로 탐욕으로 기반을 해서 설계가 되잖아요. 망가져가는 모습이 바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돈을 기반으로 한 정신은 돈이 배신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걸 거부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 사회가 연대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탐욕이 판치는 부시판 오너십 소사이어티가 되느냐 이걸 여기서 갈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경환이 남기고 간 시한폭탄이 너무나 위험해서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이 폭탄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고 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부시 방식의 탐욕을 기반으로 한 오너십 소사이어티를 이제는 절대로 거부해야 된다는 교훈이죠. 부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한 번도 다시는 최경환같이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이 등장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주열 총재의 경고를 오너십 소사이어티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집값에 명운을 거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죠. 사람이 살기 위한 목적의 주택이 돼야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주택이 오용되는 순간 모두의 불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익히 봐왔던 대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최근 며칠 동안 상당히 크게 논란이 됐던 KDI 보고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KDI는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죠.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기재부 산하에 있고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이곳의 연구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KDI 유명하죠. 네, 지금이야 뭐 진보 정부가 들어섰지만 KDI가 1971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까지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면서 진보 정부 시기를 거친 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 기관은 보수적인 색채를 띄워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지금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넘었어도 연구자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KDI의 연구 성격이 보수적이에요.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관의 연구를 일단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 주장과 일치하는 보고서를 내더라도 인용을 하지 않아요. 이 연구의 진정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에 KDI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건 좀 정말 심각하게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매우 핫한 논쟁거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실험을 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KDI뿐 아니고 그 어떤 경제학자들도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예.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크게 감소한다라고 주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할 때에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KDI 보고서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심각하게 비겁해요. 그 KDI 보고서를 본 대부분의 언론이 KDI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고용이 최대 14만 명이 감소하고 앞으로 고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조선일보는 32만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치를 훨씬 더 늘려가지고 최대치를 잡은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당연히 논란이 크게 되죠. 지금 최저임금 가지고 논란이 한참인 상태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이런 보고서를 내면 당연히 크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크게 보도될 줄 몰랐어 라고 말하면 거기서부터 코미디인 거고요. 연구원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지하게 크게 보도가 되니까 이튿날인 5일에 KDI에서 수습을 합니다.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걸 보니 그 보고서 작성자가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이라는 분이던데 나는 최저임금을 높이면 고용해 준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발을 빼더라고요. 언론이 왜곡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문일답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자가 4일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향후 고용 감소 전망에 대해 최대의 수치, 최악의 시나리오를 잡은 셈인데 그 답이 맞다. 그러면 정부의 개입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영향은 일체 다 빼놓은 것인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도 일자리 안정자금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외부 변수를 다 뺐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논리로 최저임금 등 소득을 높이면 내수 증대로 인해 고용 증가로 간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 효과 역시 감안하지 않은 것인가? 이 질문에 감안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빼고 봤을 때 이론상 가능한 최대치를 말한 셈인 건가? 그렇다. 우리가 이론적 문헌을 통해 분석했을 때 금년도 효과를 한 3에서 8만여 명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면 3만 명도 안 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여러 보완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려되는 것으로 향후 9만 명, 14만 명 고용 감소 효과를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왜냐하면 이미 산입 범위를 넓힌 데다가 각종 보완 조치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다시 질문자가
만약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금보다 축소된 규모라도 개입하겠다는 신호만 보내면 고용 감소 폭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 하니까 대답이 맞다 이겁니다. 다시 질문자가 다수의 언론은 8만 명, 14만 명이 해고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기자 브리핑에서도 예측일 뿐이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보도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부담스럽다. 언론 헤드라인에 금년도 8만 명 고용 감소한다고 뽑았더라. 그렇게 기사를 쓰면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올해 8만 명 일자리 감소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걸 아는 사람, 전문가들은 누구도 내 말을 안 믿을 것이다. 금년도 나온 고용 영향 효과는 이미 수치적으로 다 나온 것이다. 금년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건 누가 봐도 숫자가 딱 나왔다. 더 왈가왈부할 것도 없는 문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서 고용 감소가 없었다는 것은 팩트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고용정보원도 3월까지 통계를 보면 고용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모든 통계가 그렇게 나온다. 금년도 효과가 어떻고 하는 것은 답이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고용 감소가 없었다는 언급도 있지 않나. 그것은 팩트다. 결국 기자들이 내 보고서를 안 믿은 것밖에 안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은 얘기는 이미 산입 범위가 확대됐고 최저임금 범위도 현실적으로 서로 협상해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고용 감소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 내용을 검토 분석한 결과로 봐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근데 다 들으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 말은 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서를 썼는데 언론이 왜곡을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비겁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보기에 이건 언론이 왜곡한 게 아니에요. 그 보고서 원본을 보면요. 제목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돼 있고 보고서 첫 줄이 엄청나게 크게 따옴표를 치고 보고서 주제를 요약을 했는데 그 요약 문장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금년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 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 고용 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 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기가 적었어요. 이게 본인이 쓴 요약입니다. 이건 결국은 속도 조절하자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자가 소신에 따라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좀 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반론이 나오니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언론이 왜곡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많이 곤란한 거예요. 예. 둘째로 이 보고서에 보면 연구자도 인정을 해요. 정부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영향 등등 정부의 정책 같은 외부 변수를 다 빼고 연구를 한 거다. 그래서 8만 명이니 14만 명이니 이런 수치가 나왔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등 외부 변수를 집어넣으면 고용 감소는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본인도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애초에 연구를 할 때 외부 변수를 넣고 연구를 했어야죠. 그렇죠. 왜 외부 변수를 다 빼고 연구를 한 다음에 8만 명, 14만 명 고용 감소한다라는 말을 적은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건 외부 변수를 뺀 거라 믿을 만한 수치가 안 돼요. 그걸 8만 명, 14만 명 감소라고 제목을 뽑은 언론이 나쁜 놈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제학계에 떠도는 오랜 농담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무인도에 왜 물리학자, 화학자, 경제학자가 교류를 했는데 캔이 하나 떠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물리학자는 뭐 힘을 가해서 캔을 깨자고 하고 화학자는 가열을 해서 캔을 녹이자고 하는데 경제학자는 우리 이 무인도에 캔 따개가 있다고 가정하자 뭐 이런 짓을 한다고 제가 우스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학자들이 통계를 다룰 때 제일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외부 변수가 다 없다고 가정하자 이러고 연구를 해요. 이번 KDI 연구도 문재인 정부의 고용 안정 대책 등등을 다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러면 없다고 가정하지 말라고요. 있잖아요. 있는 걸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해야지 왜 없다고 가정을 하고 연구를 합니까? 그런 거 다 고려하면 연구가 너무 복잡해지고요. 어렵고요.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하라고 경제학 박사 자리 준 거고요.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서 국책 연구기관 만들어서 월급 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논쟁적 주제를 다루면서 지멋대로 외부 변수를 다 빼고
엉터리 결론을 도출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예. 셋째, 제가 이 보고서를 본 게 5일이었는데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미국하고 헝가리의 함수를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아니 왜 미국하고 헝가리를 끌어다 쓰지? 미국하고 헝가리가 한국하고 비슷한가?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국제노동기구 ILO의 고용정책국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ILO의 국장이 되신 분인데 이상원 경제학 박사가 KDI 보고서를 보고 페북에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네바에 있는 ILO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상원 박사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문제의 상관관계를 다루는데 그 기준으로 헝가리와 미국의 고용 함수를 갖다 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건 그 나라의 특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외국의 사례를 쓰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 그래서 KDI 보고서는 특히 미국 고용 함수를 중대하게 다루는데 이상원 박사 말이 그 논리대로 하면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는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이 거의 안 줄어든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영국하고 프랑스 함수를 꺼내서 쓰면 된다. 요거 적용해보면 한국은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이 거의 안 준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 찬성하는 찬성론자들도 이런 짓은 안 한다. 아무리 자기한테 유리해도 영국이나 프랑스 통계를 옮겨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원래 고용과 임금 관계는 다른 나라 걸 인용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원 박사가 페북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렇게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는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논평했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으로 결론 내었다. 여기에 외국 정책 사례도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구를 발표했냐는 거죠. 전문가가 보기에는요. 저도 이상원 박사 의견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반박에 KDI가 재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아주 비겁한 쓰레기를 지금 내놓은 겁니다. 아, 쓰레기도 보통 쓰레기가 아니라 비겁한 쓰레기. 예. 비겁한 쓰레기인 거죠. 전문가인 양 하면서 마치 일반인들이 읽어보면 반박을 못하게 했는데 조금만 뜯어보면 논리가 개허접한,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내 본뜻이 그게 아니었다고 발뺌을 하는 아주 비겁한 쓰레기인 겁니다. 이현배 기자님, 근데 이 사람은, 보고서 작성자는 이런 논란이 있을 줄 몰랐을까요? 이걸 다 예상하고 했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왜냐하면 알았어요.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지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견해가 지금 묘하게 엇갈려요. 예.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 김동연 부총리는 속도 조절을 하자는 쪽이고, 양쪽이 약간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DI는 기재부 산하의 연구기관이라고요. 그러면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이 이런 자료를 내놓는 건 김동연 부총리의 의견을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내는 거죠.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제 말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론 장하성 실장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김동연 부총리처럼 임금 인상 속도 조절하자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최저임금과 고용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찬반 양론이 매우 뜨거운, 쉽게 말하면 경제학의 경론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누군가가 주장을 해도요, 존중을 해요. 하지만 그 주장을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는 안 되죠. 국책연구기관이요. 예. 이 논쟁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인 추이를 짐작하실 수 있게 하는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카고 대학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곳에서요, 미국의 톱 경제학자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투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IGM 패널이라고 부르고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투표를 굉장히 흥미롭게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진짜 미국 주류 경제학자들의 톱 30이에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투표를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하고요. 물가와 임금 관계에 대해서도 하는데,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해서 최근에 투표가 201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총 30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투표 참가자들이 그야말로 쟁쟁해요. 2016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던 올리버 하트, 뱅트 홀름스트램
두 사람 다 참여했고요. 201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도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차드 탈러도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자들이 30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투표의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에 미국 연방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렸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이 지금 상태보다 심각하게 나빠질까요? 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우리는 지금 1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투표에서 15달러, 1만 5천 원 굉장히 높은 값을 전제로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예. 그런데 이 투표 결과가 뭐냐? 엄청나게 동의한다. 고용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스트롱리 어그리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답한 학자들의 응답률이 5%예요. 그리고 동의한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21%입니다. 불확실하다 하고 중립적으로 답을 한 학자가 38%, 동의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 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한 응답률이 24%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적인 주류 경제학자 톱 30명의 생각을 일렬로 쭉 나열해 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답이 정확하게 5대5로 갈려져 있다는 겁니다.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가 5% 더하기 21%로 26% 정도일 뿐이에요. 반대로 영향을 안 미친다도 그와 비슷한 24%나 됩니다. 그리고 중립인 불확실하다가 제일 많아요. 38%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5대5로 갈라진 매우 논쟁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이 주제가요. 예. 그런데 KDI가 이상한 통계 끌어써서 속도 조절, 운운할 이런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KDI가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제가 의견이 다른 보고서를 보면 배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1시간 넘게 그 보고서를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시간 낭비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던 겁니다. 이 수습하는 과정도 실로 비겁했고요. 그럼 혹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좆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래도 경제학자라 연구를 한 건데 부디 족가세요라고 공손하게 하는 걸로 하죠. 근데 제가 왜 화가 나냐면 부디 학자로서 게다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연구를 하는 분이라면 좀 정직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시각을 왜곡해서는 안 되죠. 외부 영향 다 없다고 하고 이런 결론을 낸 다음에 내 본뜻이 그게 아니다라고 수습을 하는 것도 학자로서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 없는 보고서지만 굉장히 언론에 많이 인용이 돼서 오늘은 KDI의 최저임금에 관련한 보고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런저런 또 경제 효과도 많이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다 빗나갔지만. 뭐 하면은 경제 효과가 몇 조 원이다 하는 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여기하고 현대경제연구원인데 어쨌든 저는 KDI 연구소의 보고에 그렇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서 저는 크게 신뢰를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럼 뭐하러 그런 기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유용한 쓰임새가 있는 모양이죠?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를 하면 거기에 맞는 끼워 맞는 토대가 되는 연구를 해달라고 만들어낸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잘하는 게 정부의 정책에 그 결론에 딱 맞추는 연구를 되게 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연구의 진정성이 없죠.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연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늘 하던 게 그런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 또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언론이 주목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고 보고서를 냈음에도 논란이 되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게.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날리면서 이현배 기자님과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경향신문에 실린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조지프 스티글리츠, 이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예, 이 사람은 제가 한 2년 전쯤에 월요일 경제학 시간에 한번 소개를 했던 학자인데요. 네. 지금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고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학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학계에서 진보적인 경제학자 3명, 로버트 라이시, 조지프 스티글리츠, 토마 피게티, 이 3명이 이제 가장 거장으로 인정받는 대학자죠. 아, 예. 2016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미를 한번 방문했다가 스티글리츠를 만나서 대담을 했는데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면서 전율을 느꼈다. 스티글리츠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스티글리츠의 저서인 불평등의 대가를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정독을 했다고 하죠. 이때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이 일이 아니더라도 이미 경제학계에서는 뭐 어마무시하게 대학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천재냐면 MIT에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폴 세뮤얼슨이라는 학자의 지도를 받았는데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27살에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정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누군가가 우리나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한 26살, 7살쯤에 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빨리 되는 거죠. 얼마나 천재인지가 드러납니다. 2011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했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똑같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은 스티글리츠를 도저히 대체 불가능한 위대한 경제학자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스티글리츠가 6월 6일자 경향신문에 굉장히 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목이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부자 기업 중심 낙수 효과는 미신, 나고자 줄여야 지속 가능한 사회,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 여유가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인터뷰를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이 장문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격려를 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박원순 시장이 스티글리츠를 만난 이후에 제자가 되겠다, 전율을 느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절감이 되는 인터뷰였습니다. 예. 근데 제가 특히 오늘 스티글리츠의 인터뷰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스티글리츠의 인터뷰를 보면 한국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특히 그렇겠지만 지금 한국 정부가 펼치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한국 경제학계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 이야기만 나와도 주류학자들이 거의 야지를 놓는 수준의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자가 소신에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학계의 태도가 어떠냐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운동권 경제학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안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이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인데 홍장표 수석을 보고 저 사람은 국내파다. 유학을 다녀온 적이 없다. 그런 애가 뭘 아냐. 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근데 너무 비겁하잖아요. 네. 학자로서 내용으로 붙어야지. 홍장표가 국내파다. 아유, 참 너무 유치뽕짝인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경제학은 그러면 미국하고 영국에서 공부를 해야 진리를 터득하나요? 그렇게 따지면 와튼스쿨 졸업하신 안철수는 경제학 통달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학벌주의도 아니고 사대주의도 아니고 이런 데 떨어서 대꾸조차 하기 싫은 비겁한 공격을 지금 경제학계 주류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노벨상 수상에 빛나는 스티글리츠가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얼마나 뜨겁게 지지하는지를 굳이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예, 홍장표 수석 보고 국내파니 뭐 서양에서 안 배웠다느니 이런 개소리하는 학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노벨상 받아봤니? 스티글리츠는 노벨상을 받았다. 그런 분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을 지지한다. 어디씨 노벨상도 못 받은 것들이 깝치고 있어. 뭐 이런 말을 사실은 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경제학자분들 이런 얘기들은 기분 안 좋으시죠?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부터 그런 유치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내 팔아서 얕보고 미국에서 공부 안 했으니까 수준 낮고 이러면 우리도 노벨상도 못 받은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치한 짓 피차 그만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벨상 수상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직접 인터뷰를 했고요. 경향신문 박종성 논설위원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중산층의 붕괴가 초고소득층의 부의 증가 때문인가? 예.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그래서 중산층의 보호자는 힘이 약해졌다. 기업들은 최고 경영자에게 더 많은 보수를 줘서 슈퍼리치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 이는 생산적인 노동자들에게 투자할 돈을 줄이고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적은 돈을 주게 만들었다. 다시 질문이 이어집니다. 불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도덕적인 문제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자. 대격차, 그레이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대격차 시대에 우리는 인기 영합 정치인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나의 책 불평등의 대가에서 불평등 문제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예컨대 트럼프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대격차, 그레이트 디바이드라고 부르는 요 단어입니다. 원래 미국은 1940년대 후반부터 석유 파동이 터지기 전까지는 1970년대 초반까지요. 대번영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 후강하고 케인즈 정책, 그러니까 원조 소득주도 성장론이죠. 이게 겹쳐지면서 진짜 미국이 잘 살았어요. 복지가 탄탄하게 받쳐줬고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행복한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이 대번영이 마무리되고 지금은 대격차의 시대, 빈부격차가 끝없이 커지는 그런 시대라고 지금 부릅니다. 그런데 스티글리츠의 지적은 이 대격차의 출발점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글리츠는 노조를 중산층의 보호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중산층의 보호자의 힘이 약해지면 미국 슈퍼리치들이 더 부자가 되고 기업은 이제 노조가 약해지니까 마음 놓고 노동자들을 더 탄압하고
더 저임금을 강요합니다. 이래서 대격차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이건 똑같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교수의 분석과도 비슷해요. 폴 크루그만은 대번영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원인을 노조의 강성화로 꼽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중산층의 보호자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주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어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해진다 이런 겁니다. 예. 저한테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왜 이 기자는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냐, 특히 뭐 민주노총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국민들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바뀌어야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민주노조라는 존재는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제일 거슬러 하는 존재죠. 그리고 이건 스티글리츠의 이야기대로 중산층의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민주노총이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민주노조의 근본적인 역할은 중산층 조합원을 보호하는 거고 그게 소득주도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질문이에요. 답이 낙수 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 옳다. 모든 성공적인 경제는 중산층을 확대해서였다. 미국식 낙수 효과 경제는 실패했다. 분수 효과는 가능하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을 때 그렇다. 대공황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랬다.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매우 좋은 방식이다. 특별히 마켓 파워가 있고 잘 조직된 한국의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나는 시간당 15달러를 지지한다. 현재의 2배 수준이다. 미국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티글리츠가 말하는 분수 효과는 이제 잘 사는 놈들을 먼저 잘 살게 해주면 떡고물이 흘러서 모두가 잘 살게 된다. 이 낙수 효과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이건 헛소리고요. 거꾸로 민중들과 중산층의 소득, 아래쪽의 소득을 강화하면 그게 분수처럼 위로 이어져서 전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분수 효과입니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당연히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집니다. 스티글리츠는 무려 미국의 경우 시간당 15달러, 우리 돈으로 16,000원 되는 굉장히 높은 고액의 최저임금을 지지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마켓 파워가 있고 잘 조직된 한국의 경우에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이 말은 한국이 매우 발달한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어서 중하위층의 소득을 올리면 이게 바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소비로 이어지면 한국은 기업 숫자도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비가 바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 작은 나라는 민중들의 소득을 높여도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건데요. 시장도 너무 좁고요. 국내 기업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민중들이 새로 얻은 소득으로 막 물건을 사도 국내 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대부분 다 수입품을 사서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거의 대부분 소비재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고 시장도 아주 효율적으로 발달해 있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마켓 시스템과 기업이 고루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훨씬 더 잘 먹힌다는 걸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은요. 청년 일자리 부족과 관련해 한국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국내에 논란이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스티글리츠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만약에 시장에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사회의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총수요가 부족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인도는 한국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다. 그런데 고용보장 시스템을 운영한다. 8억 명에 대해 1년에 100일 고용을 보장한다. 한국처럼 더 잘 조직된 나라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단순히 땅 파기가 아니라 더 생산적인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 젊은이들이 노년층보다 좀 더 생산적이 되기를 바란다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인적 자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그들의 기술과 미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부담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사회를 위한 공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 정부가 개입하는 대책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스티글리츠는 이걸
단순한 땅 파기가 아니고 더 생산적인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로 이명박식의 그 토건 경제가 아닌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섬세하게 계획하는 것을 지지하죠. 그래서 저는 요 인터뷰 전문만 보면 어디 청와대에 있는 어떤 분이 쓴 말이라고 해도 믿어질 정도로 지금 한국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요. 북유럽은 빈부의 격차도 미국보다 적고 계급 이동성도 더 높다. 북유럽식 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그들은 성공적이었다. 성장하면서도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적다. 단일한 구성의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인구 17%가 이민자들이다. 또한 그들이 성공한 다른 이유는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개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노력했다. 개방되고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사회에서 시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많은 낙오자가 생기고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또한 그들은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가 되려면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유럽 같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개방, 둘째는 민주주의, 셋째는 연대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끔 살기가 퍽퍽해지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멸도 나타나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왜 복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도 나타나고요. 예,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더 넓게 개방하되 모두에게 민주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그 사회는 자연스럽게 낙오자가 없도록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연대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는 누가 시스템을 잘 설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나외의 사람들에 대한 열린 마음, 개방, 모두가 다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 뭐 이런 거에서 출발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굉장히 멋진 지적이죠. 예. 마지막으로 한 대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가슴이 쿵하게 들렸던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회도 북유럽 모델에 관심이 많다라는 질문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답입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는 그냥 빌려오는 곳이다. 각 사회에 맞춰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걸 생각해야 한다. 경제가 사람들을 규정한다는 사실이다. 이기적인 은행 시스템이 이기적인 은행가를 만든다. 내 제자 중에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은행에 가서 더 이기적으로 된 이들이 많다. 돈이 이끄는 사회는 더 많은 돈을 생각하게 만든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남의 돈을 가지려고 생각하면 더 나은 사회에 살 수 없다. 다른 사람 돈을 더 잘 훔치려고 혁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섬뜩하더라고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겁도 나고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제일 많은 돈을 가지려고 생각하잖아요. 예. 이러니까 사회가 온통 돈돈거리고 돼버리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지식인들 스티글리츠의 이 경고를 준엄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제도를 잘 살게 해도요.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없다. 이게 스티글리츠 이야기예요. 스티글리츠 보기에 평범했던 제자가 있는데 은행에 갔더니 열나 이기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놈들이 혁신을 막 하자고 하는데 그 혁신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더 잘 훔치려고 혁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놈들을 아무리 많이 양성을 해도 사회 자체가 돈돈거리고 살면 얘네들의 혁신은 그냥 사기짓 하는 데만 사용될 뿐입니다. 이게 진짜 무거운 경고인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런 무서운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막 공부를 열심히 시키잖아요. 똑똑한 애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똑똑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재벌 같은 데서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나 명절 때 와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맨날 와 엄마 아빠 내가 이번 반기에 고객 얼마를 등쳐먹었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성과급 몇 억을 받았고 이번에 집을 몇 평도 옮겼고 연봉이 얼마로 올랐고 이런 이야기만 명절 때 와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진짜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글리츠의 말대로 돈이 이끄는 사회는 더 많은 돈만을 생각하게 돼요. 이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상의 모습을 경제의 모습을 좀 덜 이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아무리 똑똑하게 키워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더 혁신적이고 똑똑한 사기꾼이 될 뿐이죠.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중요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스티글리츠가 이런 경고를 저한테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스티글리츠가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매우 세심하게 관찰을 했고 또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참 크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노벨상도 못 받은 것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을 국내파라고 싶고 말이야. 이렇게 이 저열한 학계의 모습을 제가 한번 퉁을 쳐주고 싶었습니다. 모처럼 한국 사회가 대학자로부터 신선한 격려를 들은 것 같아서 많이 즐거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스티글리츠가 경향신문과 가진 장문의 인터뷰를 좀 길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힐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예. 어디서 이런 골 때리는 후진 학자들이 한국에서 엘리트 연하고 다니는 건지. 그러니까 말이죠. 노벨상도 못 받은 것들이. 네. 후진 것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